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수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들이 사흘째 홍콩 국제공항을 점거한 채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시위대는 어젯밤 늦게 공항에서 충돌했고 지금도 수백 편의 항공편이 결항되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홍콩이 안전하지 않다며 당분간 홍콩에 오지 말라는 글을 한국어와 영어 등으로 작성해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등 대대적인 시위 홍보와 모금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콩 시위에 대한 중국 정부의 무력 개입에 대해 미국 측 인사들이 비판하고 중국이 반발하면서 미중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련 글을 트윗에 올렸습니다. 중국 정부가 병력을 홍콩과의 접경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미 정보기관의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 아시아 배치 계획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해당 국가 정부 결정에 맡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안드레아 톰슨 차관은 미사일 배치 문제가 해당 국가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라며 동맹국과 협의를 거쳐 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말 히말라야에서 발견된 시신 2구가 10년 전 실종됐던 직지 원정 대원들로 확인이 됐습니다. 현지에서 화장 절차를 마치고 오는 17일 국내로 들어옵니다. 미국이 휴대전화와 노트북, 의류 등 일부 중국산 제품의 10% 관세 부과 시점을 당초 다음 달 1일에서 12월 15일로 늦췄습니다. 앞으로 2주 안에 양국 무역협상 대표의 추가 전화통화도 이뤄질 전망이어서 미중 무역 전쟁이 다소 완화될지 주목됩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미국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세계적인 성악가 플라시도 도밍고가 지난 30년 동안 오페라 가수와 무용가 등 9명의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도밍고의 접근을 거부하면 오페라에서 차별을 당하는 등 불리함이 따랐다고 해당 여성들은 주장했습니다.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들의 집회와 시위가 경찰의 강경 진압 속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콩 국제공항 점거 시위는 오늘로 사흘째입니다. 어젯밤 늦게 경찰과 시위대는 공항에서 충돌했습니다. 네, 어제 오전에 다시 항공기 운항이 재개가 된 홍콩 국제공항이었지만 또다시 출국장이 현재 전면 폐쇄가 된 상태입니다. 중국 정부의 무력 개입 가능성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 이를 두고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양재츠 중국 정치국원이 만났는데요. 홍콩 시위 대응과 관련한 논의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세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위대가 홍콩 국제공항 출국장을 점거한 건 오늘로 사흘째입니다. 공항 점거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도 격해지고 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시위대는 어젯밤 한 남성을 사법경찰로 의심하고 억류하다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남성은 친구들을 배웅하기 위해 공항에 온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중국 내륙 주소가 적힌 신분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시위대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 기자도 공항 내에서 시위대에 붙잡혔다가 경찰에 구조됐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최루액 스프레이를 쐈고 시위대는 경찰차에 창문을 부수며 맞대응했습니다. 공항 한쪽에서는 홍콩을 떠나려는 여행객들이 시위대에게 항의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 계속되면서 공항 정상화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이처럼 공항에서 극한 대치가 이어지는 동안 홍콩 시위대는 온라인에서도 대대적인 시위 홍보와 모금 활동을 이어가면서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의료인들도 경찰의 과잉 진압을 규탄하며 병원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당분간 홍콩에 오지 마십시오. 홍콩은 안전하지 않다며 방문 계획을 취소하라는 내용이 한글로 적혀 있습니다.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고 있는 홍콩 시위대의 시위 홍보 포스터입니다.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체류탄을 발사하는 장면과 경찰의 고무탄을 맞고 오른쪽 눈에 시력을 잃은 여성의 사진이 담겼습니다. 한국어와 영어, 일본어 등으로 만들어 홍콩 경찰의 강경 진압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겁니다. 시위 홍보를 위한 온라인 모금 활동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홍콩 시위대가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이틀 전 송환법 반대 시위 홍보를 위한 모금이 시작돼 3시간 만에 우리 돈 약 30억 원이 모였습니다. 홍콩의 의료진도 경찰 강경 진압을 규탄하는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현재까지 홍콩 시내 15개 병원에서 집단 농성이 벌어져
의료진 5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한편 홍콩 야당 의원들은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해 정부 관계자와 의원들을 만나고 송환법 반대 시위에 대한 지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중국 정부가 병력을 홍콩과의 접경 지역 쪽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콩 시위대를 중국이 무력으로 진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심상치 않게 들립니다. 중국은 국제사회 강경 진압 반대 목소리에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뉴욕에서 만났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먼저 중국이 병력을 홍콩과의 접경 지역 쪽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글부터 살펴보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4시간 전에 미국 정보기관에 보고하며 트윗에 올린 내용입니다. 중국이 홍콩과의 접경 지역으로 병력을 이동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모두가 진정해야 하고 또 안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그 전에 기자들을 만나 평화적인 해결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It's a very tricky situation. I think it'll work out, and I hope it works out for liberty. I hope it works out for everybody, including China. I hope it works out peacefully. Hope nobody gets hurt. I hope nobody gets killed. 네, 홍콩 인접 도시인 센젠에 무장 경찰이 대규모로 집결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홍콩 현지 언론이 어제 이같이 보도를 했잖아요. 그것과는 다른 움직임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병력의 규모나 이동 장소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 밖에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사람이 홍콩 문제와 관련해서 자신과 미국을 탓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미국 영사가 홍콩 시위를 주도한 인사들과 만난 것을 놓고 중국 측의 내정 간섭 주장이 나오는 상황과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미국 내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 측의 움직임도 살펴보죠. 미치 맥코널 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그리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 정부의 강경 진압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냈는데 이에 대해서 내정 간섭이라며 중국 정부가 반발하고 있죠. 네, 중국은 홍콩 주재 외교부 사무소 대변인을 통해 미국 일부 의원이 근거 없이 중국 정부를 헐뜯고 극단적인 폭력 분자에 대해 매우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국가나 조직, 개인이 이 문제에 어떤 방식으로든 관여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자, 이 같은 상황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만났다는 보도가 전해졌어요. 네, 미 국무부는 두 사람이 서울 시간으로 어제 밤쯤 뉴욕에서 만났고 미중 관계를 놓고 광범위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홍콩 시위를 놓고 미중 간 갈등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임종주 특파원, 유럽 쪽에서도 홍콩 사태에 대한 대화와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EU는 모든 종류의 폭력을 거부하며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핵심 이해 당사자가 대화에 나서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도 평화적인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한 건설적인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 아시아 배치 계획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해당 국가 정부 결정에 맡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안드레아 톰슨 차관은 미사일 배치 문제가 해당 국가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라며 동맹국과 협의를 거쳐 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질랜드를 방문 중인 안드레아 톰슨 미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차관이 아시아 지역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톰슨 차관은 미사일 배치는 해당 나라의 정부 지도자가 내릴 주권적인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와 체결한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지난 2일 탈퇴했습니다. 이후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에 배치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미국의 아시아 우방인 한국과 일본, 호주가 미사일 배치 주요 후보지로 떠올랐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미사일 배치를 강행하면 대응 조치를 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톰슨 차관은 중국을 향해 오히려 새로운 군비 통제 체제 구축에 동참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핵 탄두 보유량을 제한하는 미국과 러시아의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이 오는 2021년 만료됨에 따라 중국도 핵무기 감축 협정 논의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겁니다. 톰슨 차관은 이어 북한의 미사일 활동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발사를 계속 비판할 것이라면서 대북 제재 유지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다만 북한과의 협상은 계속 관여할 것이며 협상이 이뤄지길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 대표에 대해서도 큰 믿음과 신뢰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최근 한국과 일본의 갈등과 관련해 가짜 뉴스가 유포되면서 혼란을 키우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가짜 뉴스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가짜 뉴스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근거 없는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 그리고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에 일본의 경제 보복까지 더해져 그렇지 않아도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데 가짜 뉴스까지 우리 경제에 해를 끼쳐선 곤란하다는 겁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불화수소가 북으로 가서 독가스 원료가 된다든지 최근 유튜브 영상으로 돌고 있는 내용들이 불확실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내에선 최근 한일 갈등과 관련한 가짜 뉴스가 쏟아지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이는 결국 아베 정부를 돕는 일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 피치가 우리나라 신용 등급을 일본보다 2단계 높은 AA-로 평가했다며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히말라야에서 지난달 말에 발견이 됐던 시신 두구가 10년 전 실종이 된 직지 원정대원 2명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시신을 찾고 나서 원정대 전 대장과 유족들이 네팔로 가서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화장 절차를 현지에서 진행을 하고요. 사흘 뒤인 오는 토요일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직지 원정대 소속 고 민준영 대원과 고 박종성 대원이 히말라야에서 1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직지 원정대 측은 지난달 23일 히말라야에서 발견된 시신 두구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연수 전 직지 원정대 대장과 대원 1명, 유족 1명 등 3명이 네팔 포카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직지 원정대는 현존하는 금속 활자 인쇄본 중 가장 오래된 직지를 전 세계에 알리고자 결성된 등반대입니다. 두 대원은 2009년 9월 히말라야 히은출리 북벽의 새로운 루트인 직지 루트 개척에 나섰다가 실종됐습니다. 이들은 실종 1년여 전인 2008년 6월에는 히말라야 무명봉에 올랐습니다. 이 봉우리에 히말라야에선 처음으로 직지봉이란 한글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장과 유족 일행은 현지에서 화장 절차를 마칠 예정입니다. 이후 유구를 수습해 오는 17일 입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네, 밤사이에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역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문제의 영향입니다. 미국이 중국산 일부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걸 다음 달 초에서 3개월 미뤘습니다. 관세 부과에서 제외가 된 품목들도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현지 시간 13일 일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12월 15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9월 1일부터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예고한 것에서 3개월 정도 늦춰진 겁니다. 휴대전화, 노트북, 의류, 그리고 장난감까지 이번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중국에서 조립 생산하는 애플 스마트폰에 대한 관세 부과도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휴대전화와 노트북의 교역 규모만 약 800억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10% 관세 부과를 예고했던 3천억 달러 상당 제품의 4분의 1이 넘는 겁니다. 관세 부과 연기를 계기로 미중 무역 분쟁이 다소 완화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조심스러운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류허 중국 부총리가 미 협상 대표들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중국 상무부가 밝힌 지 몇 분 안에 미국 무역대표부가 이번 결정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앞으로 2주 안에 추가 통화를 하기로 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 등을 앞두고 미국 소비자의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세계적인 성악가죠. 플라시도 도밍고가 지난 30년 동안 클래식 음악계의 여성들을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배역 등을 빌미로 성적 괴롭힘을 당했다면서 9명의 여성들이 폭로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오페라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13일 AP통신은 도밍고가 성악계에서 누려온 지위를 이용해 여성 오페라 가수들과 무용수 등을 상대로 성희롱을 일삼아왔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도밍고의 행태는 오페라 세계에서 오래된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도밍고로부터 성적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폭로한 여성은 오페라 가수 8명과 무용수 1명 등 9명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도밍고는 1980년대 말부터 30년간 예술감독으로 활동했던 오페라 극장 등에서 성추행을 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은 도밍고가 레슨과 연습, 배역 제공 등을 빌미로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거나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여성들 가운데 은퇴한 메조소프라노 패트리샤 울프 1명만이 자신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도밍고는 성명을 통해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익명의 개인들로부터 제기된 주장은 당혹스럽고 부정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를 알고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 내가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당혹스럽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78세인 도밍고는 루치아노 파바로티, 호세 카레라스와 함께 세계 3대 테너로 현재까지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음악계에 적지 않은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네, 앞서 들으신 대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또 잘 가는 건가 하는 기대를 줄 만한 소식이 나오긴 했는데 또 지켜봐야죠. 이 보호무역을 앞세워서 세계 무역 질서를 흔들고 있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가 미국을 망쳐놓고 있다면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탈퇴할 거라는 겁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이 WTO 무역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줄곧 얘기를 했었던 거잖아요. 또 한 번 압박을 한 건데 중국을 겨냥하는 걸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앵커께서 말씀하신 발언 내용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13일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석유화학단지에서 한 말입니다.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위해서 만약 미국 정부가 해야 한다면 WTO를 떠날 것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무역전쟁 상대인 중국을 겨냥해서 자국 경제를 개방하지 않으면서도 WTO 회원국으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다며 불만을 토로해 왔습니다. WTO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구식 양분법을 사용하고 있고 이를 통해 일부 WTO 회원국들이 불공평한 이득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6일에도 비교적 발전된 국가가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미 무역대표부에 지시하면서 중국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WTO는 1994년 미국의 주도로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기구입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국가들에 대한 압박도 했네요. 국방비와 관련해서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거듭해서 유럽의 주요 우방국들을 상대로 국방비를 올리라고 압박해 왔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방비 2% 지출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현지 시간으로 13일 2024년 이후 GDP 대비 2%를 향해 계속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0년에 GDP의 1.41%를 기록하고 2024년에는 1.5%에 이를 것이라면서 계속 확대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우리나라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주목됩니다. 잠시 후 8시쯤에 다시 연결해서 아침에 들어온 새로운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이달 말에 활동이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위원장만 새로 뽑은 채 진전이 없습니다. 특위 소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느냐를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계속하면서 회의조차 열리지 않는 상황이어서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국회 세종분원 설치를 위한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세종분원 설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국회와 부처 간의 거리가 멀어서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해군 청해부대 강감찬 함이 어제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을 향해 출항했습니다. 현지에서 대조영 함과 교대하고 6개월 동안 우리 선박 보호와 해적 퇴치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강감찬 함이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군 당국은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도 있고 일본의 경제 조치도 있고 대외 환경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어제 3년 5개월 만에 1,220원을 넘어선 원달러 환율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시점을 미루기는 했지만 무역 협상 결과에 따라서 1,250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고 당국의 개입이 나와서 1,200원 내외에서 움직일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충남 지역의 버스 노사가 임금 협상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추석 전후 버스 파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타결이 되지 않으면 다음 달 파업에 들어간다는 게 노조 입장인데요. 교섭이 한 차례 더 남아 있습니다.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에 대한 식약처의 허가 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보사 제조사 코오롱생명과학인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의 주성분 중 중요한 부분이 알려진 것과 다르다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봐야 하고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분야 뉴스입니다. 서울대에서 근무하던 60대 청소 노동자가 학교 직원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평소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경찰은 갑작스런 심정지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조는 사망 원인이 열악한 업무 환경 때문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7살 여자아이가 호흡이 없는 상태로 울산의 한 병원으로 실려왔는데 몸에서 멍자국이 발견돼 경찰이 아동학대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부모는 다른 형제와 다투면서 생긴 것이라고 말했지만 경찰이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파주시 한 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이 나무를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차량에 불이 났는데 경찰이 출동해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호흡 곤란과 화상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DMZ 평화의 길 답사를 예약은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강원도 고성군이 그 인원만큼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모레부터 시행이 됩니다. 독립운동가들을 화가 10명이 그린 그림들이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독립운동에 뛰어든 안경신, 별 해는 밤에 시인 윤동주 등을 그렸는데요. 오늘 20일까지는 서울 마포문화재단에서 볼 수 있고 이후 진주와 충주, 군산에서 전시가 이어집니다. 배우 송강호 씨가 올해 로카르노 국제영화제에서 아시아 배우로는 처음으로 엑설런스 상을 받았습니다. 독창적인 재능으로 세계 영화계를 풍성하게 만든 배우에게 주는 상인데요. 송강호 씨는 시상식에 함께 참석한 봉준호 감독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지난 1991년 8월 14일 고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음을 공개적으로 증언을 한 날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로 국가 기념일로 지정이 돼 있는데요. 이날을 맞아서 매주 수요일 열리는 수요 집회가 오늘은 세계 10개 나라 33개 도시에서 동시에 열립니다. 오늘 1400회째입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검찰은 징역 7년에서 8년으로 1심보다 구형량을 올렸습니다. 오늘 선고에 따라서 이들과 공모관계에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을 포함해 4가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는 항소심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1심에서 검찰이 구형을 한 게 직권남용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이었는데 이 구형량을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목할 만한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기상정보입니다. 오늘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한낮 불쾌지수 매우 높은 수준 예상되고요. 오후부터 강원 영동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고 서울 등 서쪽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소나기는 최대 70mm로 양도 무척 많고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제10호 태풍 크로사가 점차 북상하면서 우리나라도 간접 영향을 받겠습니다. 모레 금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밤부터 영남 지방과 제주에서 시작해 내일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모레 오전 중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의 양은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많은 곳은 250mm 이상 쏟아지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최대 40에서 60mm 예상됩니다. 현재 동해상의 태풍 예비특보가 동해안을 따라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청주가 35도, 광주와 대구가 34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북한도 평양과 중강 33도 등으로 더위가 강하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내일부터는 폭염특보가 잠시 해제 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여름 휴가가 한창입니다. 가족과 함께 인터넷으로 예약 후 찾아간 숙박업소가 불법업소였다면 어떨까요? 경기도가 이런 숙박업소 수십 곳을 적발했습니다. 불법업소다 보니 안전시설도 갖춰지지 않아 만일의 사고가 나면 속수무책입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산 대부도 인근 카라반 캠핑장입니다. 안에는 식탁과 침대, 욕실과 조리시설까지 갖췄습니다. 홈페이지와 SNS 등으로 숙박 예약이 가능합니다. 지자체에는 등록도 안 한 채 최근 3년간 불법 영업을 해왔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캠핑장. 이곳 역시 불법 영업을 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등록 야영 장비에 대한 기준이 있거든요.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전 잘 모르겠어요. 미등록 업소다 보니 규정에 맞는 긴급 대피 시설이나 관련 장비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긴급 방송 장비가 혹시 되어 있나요? 아니요. 비상용 발전기랑 조명 시설하고 CCTV. 아니요, 없습니다. 무허가 물놀이 시설을 가져다 놓고 운영하다 적발된 곳도 있습니다. 불법 펜션이지만 숙박료는 하루 20만 원, 특급 호텔급입니다. 경기도가 적발한 무허가 캠핑장과 펜션 등 숙박업소는 67곳. 안전 대피로 CCTV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단 말이죠. 직접적인 인명피해로 바로 직결되는 문제. 경기도는 해당 업체 운영자들을 형사 입건하고 수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어젯밤 10시쯤 광주광역시 서구와 광산구, 북구, 남구 일대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 지역 일부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의 주민들이 30분에서 1시간가량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신광주 변전소의 설비 이상으로 순간적으로 전압이 낮아지면서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전남 영암군 삼호읍의 한 조선소에서 액화석유가스 LPG 누출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선박 내부에서 용접 작업을 하고 있던 30, 40대 중국인 근로자 2명이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폭발 규모가 크지 않아 불은 다른 곳으로 옮겨 붙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경기도 감사관실이 간부 공무원 A 과장에 대해 성비위 관련 품위 유지 위반으로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A 과장은 최근 부서 회식에서 옆자리에 앉은 소속 여직원이 계속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부적절한 신체 접촉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과장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당시 행위에 대해 거의 기억을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도는 어제 A 과장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을 짚어보겠습니다. 여당은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 후보자가 적임자라는 입장이고 야당은 부적격이라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7명의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제 왼쪽에 김연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이 이틀 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일 갈등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에 대해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자작극처럼 보인다는 공노명 전 외무부 장관의 발언을 인용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대변인, 어제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했잖아요. 네, 먼저 어떤 의견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자유한국당 제1야당발로 나오는 여러 가지 일성들이 때로는 믿기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인 그리고 대한민국의 제1야당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인가. 흡사 지금 대일 경제 정쟁 상황에서 일본발, 그러니까 아베 정부발 메시지하고 비슷하다라는 느낌 저만 가진 것 아닐 겁니다. 특히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뭐 한일전이다, 내년 총선은 한일전이다, 또는 토착 왜구 이런 식의 네티즌들의 반응에 부응하는 듯한 흡사 한일 전쟁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필사적으로 거부하면서도 그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려는 스스로를 입증 못하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네, 김연아 원내대변인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 이재정 대변인이 지적하신 한일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연구원에서 나온 원래 정당 차원에서 나왔던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프레임을 적극 이용하는 게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들의 생각이라고는 하지만 그 뒤에 속내가 숨어 있고 또 지금 이제 발언 지적을 하셨던 그 발언에 대해서는 정미경 최고가 직접 얘기한 것이 아니라 공로명 전 장관의 발언을 이제 인용을 한 것입니다. 정당에서는 국민들의 민심을 전하는 것도 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직접 발언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소개하는 발언에 대해서 왜 이렇게 격앙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또 제가 이제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1야당의 어떤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노하고 계시는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연일 문재인 대통령한테 정말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랖 넓은 중재자라고 하는 것은 뭐 몇 달 전에 이미 나왔던 거고요. 최근에는 겁먹은 개다, 맞을 짓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과 청와대는 정말 아무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분노해야 되는 대통령에 대한 모욕 이런 것들은 김정은이 특히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제적으로 은닉자에서 사실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게 해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발언하는 것을 어떻게 묵과하고 있는지 저는 정말 그 점이 더 우리가 중요하게 지적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로명 전 장관의 발언을 민심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언급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반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발언을 인용한다는 것도 자기의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이라는 것은 물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 말로 가름을 하도록 하고요. 특히 계속 민주연구원의 그 한 줄을 인용을 하시는데요. 뭐 그 문서가 다소 엉성하게 작성되고 사실상 뭐 지도부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는 누차 드린 바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서로 그 문서가 민주당의 기획이고 그래서 지금 대일전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면 더불어민주당 너무 유능한 정당입니다. 어떻게 지금 전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프레임이 한 정당에서 기획해서 이끌어져 낼 수 있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은 되려 이 점에서 시사하는 바 국민의 인식을 경청해야 됩니다. 정말 이대로 계속 지금과 같은 일성으로 누군가의 편이라는 방식으로 국익을 해치는 방식의 발언을 계속 하신다면 정말 내년 총선은 국민의 마음이 떠나겠구나. 진짜 한일전이 됐구나. 이런 대호각성을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조언 드려봅니다. 네, 김연아 원내대변인 재반론 하시겠습니까? 네, 조금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적해 드리는 국민의 민심, 민주당 안에서는 듣기 싫겠지만 민주당의 그런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국민들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얘기에 대해서도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년에 총선이 한일전이다 이런 것에 대한 프레임 민주당이 스스로 기획하신 게 아니라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한마음 한뜻이 돼야 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렇게 설명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도 국민의 뜻을 전한다는 측면에서 서로 같이 국민의 뜻을 받아서 잘 해보자라는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짚어보고 인사청문회 관련 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18 망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 토론회를 열었는데 또 이 토론회 자리에서 한 참석자의 막말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뭐 저도 오늘 질문지 늦게 보고 네. 얘기했었는데요. 어떤 한 교수님께서 뭐 정치적 괴물이라는 표현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그 세미나에 제가 참석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지금 보지는 않았는데 네,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는 네, 얘기가 뭐 나오고 근데 뭐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연일 대통령을 향해서 더 심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뭐
국회의원이 아니라 그 세미나에서 한 교수가 한 발언에 대해서 저희가 뭐 왈가불가하는 것 자체는 저는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침해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발언 뒤에 쓰는 어떤 맥락, 진위, 특히 지금 최근 청와대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뭐 표현의 방식이 틀리다, 네. 진위를 살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도 좀 그런 진위를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진위가 뭔지까지는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재정 대변인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뭐 자유한국당 발이나 아니면 자유한국당 인사들이 마련한 자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일성들이 사실은 너무 자극적이고 국민이 듣기에는 불편합니다. 저는 자극적인 말이 언제 나오는가를 생각해 보면요. 내용이 없을 때, 스스로가 정리되지 않을 때 나온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돌아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연일 공격해대는 방식이 북한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대외 안보 문제라든지 외교 문제에서는 스스로 능력자라고 얘기해왔던 게 보수 세력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북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도 여전히 색깔론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국내의 비판자들한테는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에는 아무 말도 못하냐? 복잡 미묘한 국제 안보 질서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늘 말씀드리지만 외교 안보는 드러나는 그런 표현보다는 내용 안에서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상호작용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신중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장관급 인사 7명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오늘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9월 2일에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이전에 서둘러서 인사청문을 다 끝내겠다고 하는 입장인데 이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인사청문회 보이콧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예, 실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뭐 전혀 네.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는데 제가 봤을 때 민주당에서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 청문회와 관련해서 약간 겁먹고 계시지 않은가 아니면 보이콧을 좀 오히려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인영 원내대표가 아마 최고위원 발언인가 원내에서 그런 발언을 하셨던 것 네. 같아요. 전혀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게 인사청문회에서 자질을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얘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뭐 저희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국정 운영을 할 때는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니더라도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일단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는 민정수석 시절에 인사검증에 정말 참패를 기록한 한 증인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부적절한 인사, 무능 인사에 저는 핵심에 조국 민정수석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처음 맡겨진 일, 정권 출범에 처음 맡겨진 일도 제대로 못하고 일종의 저는 뭐 SNS 하시면서 계속 딴짓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분이 법무부 장관을 맡겼을 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일단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최근에 한일 관계가 저희가 어려워지면서 조국 수석이 사실은 국민의 어떤 우리 한국 국민들 안에 분열을 저는 일으키시는데 굉장히 기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청와대 민정수석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SNS를 하는 게 청와대 안에서 공식적으로 허용된 일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요. 그 내용 자체도 국민들을 굉장히 편가르게 하는 내용들을 하셨다라는 것에 저는 뭐 반론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다는 얘기가 횡행한 가운데 아무리 법적이기는 하지만 서울대로 교수로 복직을 하셔서 그나마 인사청문회 준비하시는 기간 동안에 월급도 알뜰히 챙기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학생들의 많은 비난이 있었고 또 본인이 과거에 폴리페서에 대한 강한 비난을 하셨었는데 결국 남이 하면 폴리페서고 내가 하면 안가주망이라고 하는 아주 새로운 또 단어를 만들어 주셨고 서울대 학생들은 사실은 제자이자 후배들인데 네. 그런 학생들의 비판에 대해서 굉장히 극우라고 폄하하신 것 자체는 저는 교수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격적인 수양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김태우 조사관이라든가 신재윤 비서관의 폭로와 관련돼서 저는 조국 수석은 거기에서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간인 사찰 지시에 분명히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 공무원들의 그 핸드폰을 사실은 그 포렌식으로 네. 감찰했던 것에 대해서는 인권 유린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는 인사청문회보다 필요한 게 국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앞에서 자유한국당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비판에 대한 답변을 하셔서 그런지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또 지적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정 대변인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국회 보이콧 하시지 않고 다시 국회 밖으로 뛰쳐나가는 방식으로 야당에 꼬신 국회 회의장을 뛰쳐나가지 않겠다는 다짐은 저도 반갑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그런 일성을 하셨던 것은 누구보다 협상 안에서 내밀한 의사소통을 하고 계신 분이 나름 근거를 가지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렇지 않다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하나 들여다볼 만한 것이요. 왜 이렇게 조국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놓고 접근하는 야당의 그런 조금은 과하다 싶을 정도의 반응들 어디에 기인하는가를 살펴봤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법조인 아닌 사람이 어떻게 법조개혁을 하겠느냐, 검찰개혁을 하겠느냐. 법조인인 사람들이 개혁당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검찰 권력개혁, 특히 사정기관 개혁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인식이라고 봅니다. 그간 스스로 하지 못했던 개혁, 국민이 그토록 갈망하고 자유한국당이 독재 정권이라고 명명하면서 비판하는 문재인 정부 중반기에 이르기까지도 못했던 그런 기득 세력의 저항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득 세력의 저항에 자유한국당이 함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려 지금의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지나치게 과잉되게 예고하는 것 역시도 그 연장선이 아닌지 저는 그런 의심이 충분히 듭니다.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이야기 하셨는데요. 명확히 정리할 것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무혐의 결정 확정이 되었고요.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 공방으로 지나치게 그 관계된 사건들을 비화시키고 정치권에서 확대 재생산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 그 한 줄을 계속 언급하시면서 조국 수석이 또 편가르기를 했다 하시는데 결국은 대일, 경제 보복, 경제 조치에 대한 우리 국민의 공분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건 역시도 민주당을 과대 평가하신 것처럼 조국에 대한 과잉된 평가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너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한 명이 SNS로 전 국민을 들었다 놨다 한다? 이건 국민을 모욕하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조국 수석 아니면 왜 안 되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조국 아니면 검찰개혁 안 되느냐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조국이란 사람이 가져온 이런 상징적 아이콘은 유사한 사람이 비슷한 경력으로 비슷한 의지를 천명하면서 지금까지 같은 길을 걸어왔다면 아마도 자유한국당과 그리고 검찰 수구 개혁 저항 세력들은 마찬가지로 반대했을 것이라는 말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제가 반론의 기회를 한 차례씩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연아 대변인. 일단 민주당에서 왜 조국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더 설파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왜 이렇게 조국만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지가 부각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조국만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많은 인사에 대해서 부적절한 부분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보시면 조국 수석은 위장 전입도 있고 논문 표절도 얘기가 되고 있고 물론 청문회 과정에서 더 엄밀히 봐야 되겠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표방하셨던 인사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한 명의 힘으로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국 수석에 대해서 굉장히 서포트라이트 자체를 지금 민주당이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는 어떤 정치적 셈법이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재정 대변인이 답변을 하시는 가운데서 굉장히 좀 목소리가 세게 나왔다라는 것은 안에서 굉장히 여권에서 강하게 방어를 하고 있구나라는 좀 반증을 얻어서 이번 청문회에서 한번 이것에 대한 진실과 시시비비를 한번 가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재정 대변인 반론 한번 더 하시죠. 네, 저도 법조인 출신입니다. 누구보다 검찰개혁, 제가 법조인이 되던 그 순간부터 기다렸던 순간들인데요. 정권이 바뀌고 문재인 정부가 천명했던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지리 멸렬한 상황이 이어지는 것, 그것이 저항 세력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 조국 수석이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한 하나의 근거로 들었을 뿐이고요. 지금 계속 여러 가지 낙마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또 국회가 아마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됐던 여러 가지 과정들에 대한 언급도 참 잠깐 하셨던 것 같은데요. 저는 제발 국회가 인사검증을 통해서 쟁점들을 드러내고 국민이 납득하는 방식으로 인사권자가 인사 임명권을 행사하고 난 뒤에 그 사후적 평가도 엄격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전체적인 인사 시스템 내에서 국회가 국민과 동떨어지는 판단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결사적으로 막았습니까? 박영선 장관 결사적으로 막았습니다. 김현미 장관 결사적으로 막았습니다. 유은혜 장관
결사적으로 막았습니다. 그런데 세간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 장관의 업무 능력, 그리고 그 장관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국민적 동의는 높은 편입니다. 이것들이 개혁을 화두로 나섰던 모든 후보자들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지나친 방어 아닌가, 그 개혁 전선을 방어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의문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30초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겠습니까? 제가 잠깐만요. 네. 제가 다른 질문들도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아니요, 이제 그렇다면 예. 다른 질문들을 제가 오늘 하지 않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30초씩 시간을 더 드리고 끝낼 테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김연아 대변인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제 지금 이재정 대변인께서 언급하신 3명의 인사청문회에 제가 다 참석을 했습니다. 김현미 장관, 이혼혜 장관.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희가 반대했다고 하시는데 그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그걸 간과하면 너무나 그분들의 어떤 그런 포장된 실적에 국민들이 오해하실까 봐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현미 장관님, 제가 국토위 있을 때 인사청문회 했고요. 전문성 많이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김현미 장관이 갖고 있는 어떤 삼선의 정치력을 믿고 저희 그냥 어렵지만 김현미 장관님 청문회에 이후에 장관이 되셨고 국토교통이나 국회에서도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시는 행보를 보면 저는 제가 그때 조금 더 전문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말렸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할 만큼 정말 부동산 정치만 하고 계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 이훈혜 장관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훈혜 장관님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의 전문성 이런 것들도 지적이 있었는데 본인이 소통 하나 하시겠다고 사실은 사회부총리입니다. 교육부 장관. 그 이후에 교육의 현안 이슈들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고 공론화위에서의 대입제도도 해결하지 못했고. 네, 정리를 해주시죠. 예, 저희 그날 지금 자사고 문제부터 시작해서 혼란이 굉장히 많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더 엄격하게 청문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검경수사권 얘기하시고 검찰개혁 얘기하셨는데 저는 검찰개혁의 키는 중립성이라고 생각이 되고 전 정권이 아니라 살아있는 정권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들을 정할 수 있는 그런 검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정 대변인께 끝으로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언급했던 3명의 장관님들 비롯해서 조국 수석 굉장히 어려운 개혁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인 김현미 장관 사실상 기득권의 부동산 문제를 지적하면서 국민이 주거권을 살릴 수 있는 방향의 개혁을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장관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위해서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은혜 장관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기득권, 엘리트 교육 위주에서 정말 우리 모두가 고른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교육제도 정말 사회적 공론화도 역시 필요하지만 어려운 그 난관을 헤쳐나가고 있는 저는 명장들이라고 국민이 선임한 명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조국 수석도 그 검찰개혁이라고는 아무도 손대지 못한 그 칼을 들지도 못했던 그 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하고요. 신상 털기라든지 모욕 주기가 아닌 정말 그분의 능력을 주된 검증 대상으로 해서 야당이 충분히 검증해 주시길 국민께 드러내 보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토론이 워낙 뜨거워서 제가 가능한 한 개입을 하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두 분의 토론을 봐도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앞으로 진행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급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뜨거운 여야 공방 속에 진행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맞짱 토론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김연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오염수 문제,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지적을 하면서 얘기가 다시 됐고요. 우리 정부도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에 나섰습니다. 처리가 된 오염수는 얼마큼이고 처리가 안 된 오염수를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일본 정부에 정보 공개를 요구하겠다는 건데요. 정부는 이게 내년 도쿄올림픽 보이콧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명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대한 사실상 압박 카드로 분석이 됩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관련 정보를 공유하잔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일본 측이 미온적으로 나온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일단 도쿄전력이 밝힌 후쿠시마 오염수 양만 해도 하루에 170톤씩이 쌓여
지난달 말 기준 총량이 115만 톤에 달합니다. 지금은 후쿠시마 원전 물탱크에 저장하고 있지만 3년 뒤면 이마저도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해 8월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에 대한 정보를 처음 입수했고 이후 줄곧 우려를 표명해왔습니다. 지난해 10월 일본 측에 우려와 요청 사항을 담은 입장서를 전달했고 일본이 내년 도쿄올림픽 이전에 오염수 처리 방식을 최종 결정할 걸로 보고 방류 계획을 폐기하라고 요구한 지난 1월 그린피스의 보고서 발표 이후에도 투명한 정보 공유와 관련 협의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 정부 간 회의나 다자 회의, 양자 회의 등 일본 측과 마주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아직 검토 중이라며 오염수 현황과 처리 계획 등은 향후 국제사회에 성실히 설명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로서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일본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입장 표명과 정보 공개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국제기구를 비롯해 피해가 우려되는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도 긴밀히 협력할 계획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도쿄올림픽 방사능 위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뛰고 또 먹고 할 선수들에 대한 걱정입니다. 일주일만 있어도 암에 걸릴 가능성은 매일 높아질 것이라고 미국 LA타임즈는 경고도 했습니다. 이어서 온누리 기자입니다. 후쿠시마가 삶의 터전이었던 사람들조차 돌아가기를 꺼리는 텅 빈 땅. 그러나 일본 정부는 세계를 향해 후쿠시마로 오라고 손짓합니다. 未曾有の大災害から復興を成し遂げつつある東北の姿を世界中に発信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여전히 높은 방사능 수치, 그러나 안전하다고만 말하는 일본. 도쿄올림픽을 1년 앞두고 미국 언론 LA타임스는 논란의 땅 후쿠시마를 직접 찾았습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방사능 안전 기준치를 20배 높였다고 전했습니다. 원전 사고 후 8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후쿠시마를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후쿠시마 현지에선 도쿄올림픽을 방사능 안전을 홍보하려는 전략으로 여긴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존스홉킨스 공중보건학 교수 인터뷰를 인용해 선수나 코치가 후쿠시마에 한두 주 머문다면 암에 걸릴 가능성은 하루하루 더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래 있을수록 비폭량이 많아지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암 발생 확률이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전 사고 현장에서 70km 정도 떨어진 야구장, 그리고 100km 떨어진 축구장에서 열리는 올림픽 경기. 오염물이 남아있는 흙과 잔디 위에서 더구나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힘껏 뛰는 선수들은 방사능 피폭 가능성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을 하면 호흡량이 많아지잖아요. 호흡을 통한 내부 비폭은 많이 늘죠.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의 계획대로 후쿠시마산 음식물이 선수촌 식탁에 오르기까지 하면 선수들의 건강권은 더 크게 위협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자회사인 DHC 텔레비전 방송에서 나온 혐한 발언들로 파장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화장품 회사 DHC. 결국 사과문을 내놨는데 본사의 동의도 받지 않은 DHC 코리아 명의의 사과였습니다. 이 DHC 텔레비전이라는 곳에서는 어제 방송에서도 막말이 난무했는데요. 한국의 불매 운동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いやまあかの国は熱しやすく冷めやすい国ですからね.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비하하는가 하면 서슴지 않고 역사도 왜곡합니다. 이런 방송에 대해 깊이 사죄한다면서 DHC 코리아가 한국인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공식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해당 방송은 일본 본사의 자회사가 운영하고 DHC 코리아와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DHC 코리아 임직원 모두가 한국인이고 해당 방송 내용에 모두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한국인을 비하하는 방송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번 사과문은 DHC 코리아가 본사 동의나 조율 없이 올린 겁니다. 여론은 싸늘합니다. JTBC 보도 직후 공식 소셜미디어에서 댓글창을 없앤 일도 사과했지만 다시 댓글창을 열자마자 이미 늦었다. 발언한 사람이 사과해야 한다는 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퇴출운동이 계속되면서 DHC 제품은 설 곳을 잃고 있습니다. 화장품 편집 매장에 이어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도 DHC 상품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들이 사흘째 홍콩 국제공항을 점거한 채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시위대는 어젯밤 늦게 공항에서 충돌했고 지금도 수백 편의 항공편이 결항되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홍콩이 안전하지 않다며 당분간 홍콩에 오지 말라는 글을 한국어와 영어 등으로 작성해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등 대대적인 시위 홍보와 모금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콩 시위에 대한 중국 정부의 무력 개입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또 한 번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정부가 병력을 홍콩과의 접경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며 홍콩 문제에 대해서 미국을 탓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 아시아 배치 계획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해당 국가 정부 결정에 맡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안드레아 톰슨 차관은 미사일 배치 문제가 해당 국가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라며 동맹국과 협의를 거쳐 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히말라야에서 지난달 말에 발견됐던 두 구의 시신이 10년 전 실종이 됐던 직지원정 대원인 것으로 유족과 동료 등이 확인을 했습니다. 화장 절차는 현지에서 진행을 하고 오는 17일에 국내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미국이 휴대전화와 노트북, 의류 등 일부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 부과 시점을 당초 다음 달 1일에서 12월 15일로 늦췄습니다. 앞으로 2주 안에 양국 무역협상 대표의 추가 전화통화도 이뤄질 전망이어서 미중 무역 전쟁이 다소 완화될지 주목됩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미국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세계적인 성악가인 플라시도 도밍고가 성추행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오페라 가수 등 9명의 여성이 성적 괴롭힘을 당했다는 건데 해당 여성들은 이를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달 말에 활동이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위원장만 새로 뽑은 채 진전이 없습니다. 특히 소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느냐를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계속하면서 회의조차 열리지 않는 상황이어서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의 버스 노사가 임금 협상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추석 전후에 버스 파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타결이 되지 않으면 다음 달 파업에 들어간다는 게 노조의 입장으로 교섭이 한 차례 더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입니다.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날입니다. 1400회째를 맞는 오늘 수요 집회는 이를 기념해 10개 나라 34개 도시에서 동시에 열립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주요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우리 추석에 해당하는 오봉 연휴를 맞아 아버지의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평화 헌법의 옹호자였는데요. 하지만 아베 총리는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부인과 함께 선친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기자들을 만나 헌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自民党立党以来の最大の課題である憲法について国会において憲法の議論をいよいよ本格的に進めていくべき時を迎えているということを報告いたしました。 또 개헌 발의 의석을 얻지 못했으면서도 지난 7월 참의원 선거 결과를 개헌 지지라고 규정했습니다. 国民の負託に力強く応え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思いを新たにいたしました。 하지만 정작 아베 총리의 아버지 아베 신타로 전 외무상은 현재의 평화헌법을 옹호했던 중도 보수 정치인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묘소를 찾은 뒤 일본을 전쟁 가능 국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앞서 아베 총리는 A급 전범인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의 묘소도 참배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기시 전 총리의 묘소를 찾은 건 3년 만입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그리스 아테네 북쪽에 있는 에비아 섬에서 대형 산불이 났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산불은 섬의 자연보호구역에서 시작됐는데요. 거센 불길이 강풍을 타고 빠르게 번져서 인근 주민 수백 명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연기가 어찌나 두터웠는지 해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 연기가 바람을 타고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까지 뒤덮었습니다. 급박한 상황에 여름 휴가를 떠난 그리스 총리도 급히 돌아왔는데요. 다친 사람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선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아파 민병대의 무기 창고에서 불이 나 큰 폭발로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1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는데요.
강력한 폭발에 인근 건물들까지 부서졌습니다. 무기 창고엔 여러 종류의 미사일도 보관돼 있었는데요.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당국은 창고의 부실한 관리와 높은 온도 때문에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고속도로에선 총격으로 경찰 한 명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트럭을 멈춰 세운 경찰관이 검문을 하려는데 차에서 내린 남성이 갑자기 엽총으로 경찰을 쏜 겁니다. 총에 맞은 경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후 다른 경찰들과 용의자 간의 총격이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또다시 2명의 경찰이 총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총격전 끝에 용의자는 경찰이 쏜 총에 맞아 현장에서 숨졌는데요. 당국이 숨진 용의자의 범행 동기와 신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한 리조트에서 실종된 영국의 발달장애 소녀가 실종 열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올해 15살인 소녀는 말레이시아 열대우림에 있는 리조트에 가족 여행을 왔다가 지난 4일 실종됐습니다. 실종 열흘 만인 현지 시간 13일 리조트에서 약 2.5km 떨어진 개울에서 옷을 입지 않은 모습으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대대적인 수색에도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던 소녀가 한 시민의 제보로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말레이시아 당국이 범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 신부가 어린 아기에게 위험한 침례를 강행해 문매를 받고 있습니다. 침례는 신도가 된 것을 증명하는 세례의 한 형식으로 온 몸을 물에 담그는데요. 아기를 받아든 신부가 아기의 얼굴을 마구 물에 밀어 넣은 겁니다. 거친 행동에 놀란 아기는 몸부림쳤고 결국 부모가 와서 말렸지만 신부는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해당 교회는 사과문을 내고 신부의 직무를 1년간 정지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는 것 아닌가 잠시 기대도 했는데 아직은 아닙니다. 제10호 태풍 크로사는 현재 일본 가고시마 남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기상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오늘은 얼마나 더울까요? 네, 오늘도 전국에 폭염특보 발효 중이고 말씀하셨듯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낮 동안 정말 강한 더위가 예상되는데요. 서울과 춘천이 35도, 또 전주 35도, 광주와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비교적 기온이 낮습니다. 강릉 지역이 30도에 그치겠습니다. 네, 35도까지 낮 최고 기온이 오르는 지역이 춘천, 서울, 청주, 대전, 전주 굉장히 많군요. 네, 오늘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습니까? 네, 요즘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 소식이 참 많습니다. 오늘도 비가 내리겠는데요. 자, 오후부터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오후부터 밤 사이 중부와 호남 내륙을 중심으로 최대 70mm가 쏟아지겠습니다. 지역에 따라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고 시간당 30mm 이상 짧은 시간에 집중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도 비 소식이 있는데요. 오후부터 동풍의 영향으로 시작되겠고요. 이후 태풍의 영향까지 받으면서 모레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네, 제10호 태풍 크로사 현재 북상 중인데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태풍 얘기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제10호 태풍 크로사는 점차 북상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를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한반도는 태풍의 직접 영향권은 아니지만 태풍의 가장자리에서 만들어진 구름대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 영남 지방과 제주를 시작으로 내일은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모레 오전 중 갤 것으로 보입니다. 비의 양은 동풍의 영향까지 더해지는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서 최대 250mm 이상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최대 40에서 60mm로 비교적 양이 적겠습니다. 네,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요. 태풍 피해 없도록 주의를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기상 정보 몇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한번 해보죠. 네, 오늘 날씨 키워드는 무더위, 비, 소나기, 그리고 밤 태풍 영향권입니다. 오늘도 전국에 무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오후에는 동해안의 비가,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밤부터는 태풍 크로사의 간접 영향을 받으면서 모레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무더위 속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아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네, 수요일 아침 8시 3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과 러시아 간 갈등을 또 크게 할 만한 일입니다. 지난주 러시아 해군 훈련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가 신형 핵 추진 미사일 시험과 관련이 됐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은 더 진전된 기술이 있다고 맞받아치기도 했었는데요. 이 문제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당국이 방사능 유출 사실을 확인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사실상 공식적으로 미사일 개발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군비 경쟁을 부추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현재 시간으로 13일 푸틴 대통령은 여러 차례 첨단 미사일 개발 분야에서의 러시아 수준이 다른 국가들이 도달한 수준을 훨씬 앞서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스카이폴 폭발을 거론하며 우리는 더 진전된 기술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언급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스카이폴은 푸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개발을 공언한 신형 핵 추진 순항 미사일입니다. 소형 원자로에서 동력을 확보해서 이론적으로는 비행거리에 제한이 없어서 푸틴 대통령이 지구 어디든 도달할 수 있다라고 자랑한 바 있습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보다 낮은 고도, 저고도로 비행하고 탄도 예측이 쉽지 않아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피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4월에 불이 나서 납이 녹아내렸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 인근 지역에서 납 제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3일에 시작됐습니다. 작업자들은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성당 주변에 보호장벽을 친 뒤에 방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제 작업은 납 성분을 흡수하는 특수 젤을 발라 닦아내거나 특수 세정제를 녹인 고압의 물을 쏜 뒤에 오염수를 다시 빨아들이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중금속인 납은 주로 미세먼지에 붙어서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거나 물이나 음식을 통해서 신체에 유입, 오랜 기간에 걸쳐 노출되면 심각한 후유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홍콩 경찰이 범죄인 인도 법안 송환법에 반대하며 이틀째 홍콩 국제공항 점거 시위를 벌인 시위대 5명을 체포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홍콩 경찰은 이들 시위대 5명에게 불법 집회와 경찰관 폭행, 무기 소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이들 시위대가 여행자와 기자를 감금하고 경찰의 곤봉을 낚아채는 등 경찰관을 공격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시위대는 지난 11일 송환법 반대 시위에 참여한 여성이 경찰에 맞아 눈이 실명 위기에 처한 데 대한 항의 차원에서 지난 12일부터 공항을 점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어제 자신의 첫 정식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2013년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입니다. 억대의 금품과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 김 전 차관은 대부분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백성문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학의 전 차관 뇌물과 성접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고 합니다. 뭐 정확히 그런 일이 없다 이것도 아니고 기억이 흐릿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전략입니까? 일단 형사 사건에서 그 범죄 혐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습니다. 네. 이거는 피고인에게 있는 게 아니고 검찰에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지금 관련된 혐의가 처음에 수사는 원래 성폭력으로 시작을 했었죠. 네. 성폭력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이제 뇌물로 이제 혐의가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과 관련해서 이게 대부분 2006년에서 2008년 사이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럼 대략 몇 년 전이죠? 한 14, 15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그 당시에 관련된 지금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니 일시 장소도 제대로 특정이 되지 않고 그런 내용들이 많다라고 일단 김학의 전 차관 측이 주장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도 일시를 특정하지 못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해? 라는 취지로 지금 기억이 흐릿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검찰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요. 생뚱맞게 뇌물죄를 묻고 있다.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억지 기소를 했다. 이런 주장인데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수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장 성접대가 아니라 성폭력 특수강간 혐의로 일단 조사를 받다가 그 부분은 이제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 문제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번에 기소해서 빠졌죠. 그러다가 이제 김학의 전 차관 측 입장에서 보면 난데없이 2014년에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았던 뇌물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됐는데 뇌물도 사실 3천만 원 이하라면 처벌을 못합니다. 공소시효가 다 완료해서. 그런데 이번에 제3자 뇌물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윤중천 씨로부터 1억 3천여만 원을 받았다는 것 중에 1억 원이 성폭력 피해를 주장했던 이 씨하고 윤중천 씨하고
보증금 분쟁이 있었는데 그때 윤중천 씨한테 그거 받지 마라. 네. 해서 이제 어찌 보면 이 씨가 1억 원의 이득을 얻은 셈이 됐죠. 그랬죠. 그걸 제3자 뇌물로 묶었습니다. 이건 너무 무리한 기소다. 그러니까 이게 공소시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액을 맞춰야 하니 뇌물로 보기 힘든 것까지 전부 다 뇌물로 묶었다라는 취지로 다소 생뚱맞은 기소다라고 윤중천 씨 지금 일단 김학의 전 차관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검찰은 또 다른 뇌물 수수 혐의를 포착했다고 합니다. 뭐 추가 네. 기소할 뜻이 있다는 것도 네. 내미신 것 같은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저축은행과 관련해서 네. 저축은행장이었던 김모 씨로부터 2000년 초반부터 2011년까지 대략 1억 원 이상의 돈을 받았다라는 부분인데요. 여기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일단 뇌물 공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여자가 뇌물을 준 사람이 저 사람한테 뇌물 줬어요라는 진술이 있어야죠.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김모 씨, 저축은행장이었던 김모 씨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지금 사망한 상태입니다. 네. 사망한 상태라면 뇌물을 줬다라는 진술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아직까지는 추가로 기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검찰 입장에서는 금전거래 내역이 확인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소하는 게 별 무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추가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소유지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을 보내는 시선이 많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뇌물 공여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네. 이미 사망을 한 상태고 네. 관련해서 김학의 전 차관은 계속 의혹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입증이 쉽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결국 이 형사사건의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입증 책임은 검찰이 쥐고 있는데 네. 검찰이 전부 다 해야 하는데 일단 어느 정도의 금전거래가 오갔는지 그 내역은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공여자가 나 저 사람한테 뇌물 줬어요라는 진술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이 부분을 입증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김학의 전 차관 지금 공소 사실과 관련해서 일시장소 특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부족한 부분들이 다소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결국 이 부분이 부족해지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뇌물을 일시에 다 준 게 아니라 옛날부터 올해 한 몇 년 네. 동안 이제 지급을 했다는 건데 그 하나하나 일시장소가 특정이 안 되면 포괄일죄로 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이제 지금 현재 김학의 전 차관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입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어찌 보면 김학의 전 차관의 재판의 핵심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성접대와 관련해서 네. 이걸 뇌물죄로 적용을 하려면 네. 대가성이 증명이 돼야 되는 거 네,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성접대와 관련해서는 그 금액을 어떻게 할까요? 네. 특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금액 불상으로 합니다. 이럴 때는. 아하. 근데 일단 뇌물죄에서 받는 재산상 이익에는 이런 향응과 접대도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뇌물이 되려면 네. 제일 중요한 게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김학의 전 차관 측에서는 일단은 부인이죠. 근데 부인을 하지만 만약에 내가 뇌물을 받았다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나 친분 관계로 받은 거야. 네. 그게 무슨 대가 관계가 어디 있어? 대가 관계나 직무 관련성이 없어라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윤중천 씨가 무언가 이제 형사 사건에 휘말렸을 때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인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내가 해결해 줄 수 없는데 그게 무슨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느냐의 취지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검찰이 추가로 좀 입증을 해야 될 부분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별장 동영상에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촬영됐을 때 말이죠. 뭐 네.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촬영된 네. 불법 촬영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 이런 논리를 또 김학의 전 차관 측에서는 펴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통신비밀보호법에 보면 본인이 포함된 상태에서 녹음을 하면 네. 이제 그건 증거 능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일단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이제 그게 불법이 되면 불법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가 되기 때문에 증거 능력 자체가 없고 그러면 그게 재판에서 현출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별장 동영상이 일단은 뭐 김학의 전 차관은 자신이 아니라는 입장이니까 네.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그 여성이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것이니까 이것도 결국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면 이건 위법 수집 증거니까 이거는 증거 능력 자체가 없는 건 아니냐. 그러면 이게 증거로서의 가치를 가지려면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불러서 이 관련된 이 지금 영상 관련해서 동의를 했는지 여부 등을 재판에서 조사를 하지 않으면 이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이고 검찰에서는 이제 뭐 이 영상 감정 등을 통해서 이 부분은 증거 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또 하나의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는 27일 두 번째 재판이 예정돼 있는데 네. 법정 공방은 앞으로 계속 되겠군요. 사실 27일 날 이제 가장 중요한 재판기일에서 가장 중요한 네. 하나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윤중천 씨의 증인 신문입니다. 윤중천 씨가 지금 일단 뇌물을 줬다라는 거에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윤중천 씨의 진술이 만약에 그 당일날 흔들린다면
그건 김학의 전 차관에게 굉장히 유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윤중천 씨가 굉장히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다면 그럼 검찰이 공소유지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7일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계획이 발표된 뒤 규제를 피하려는 꼼수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민간 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서 몇 년 동안 먼저 임대를 한 뒤 분양을 하면 분양가 규제를 하지 않는 제도를 이용하는 식인데요. 10년 전 한남 더힐이 썼던 방식입니다. 박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설사에선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임대 후 분양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파트를 일정 기간 임대한 다음에 분양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관리 정책에서도 자유롭습니다. 이미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를 피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곳 한남더힐은 2009년 지어질 당시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2천만 원대로 제한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임대를 먼저 한 뒤 4년 뒤 분양하면서 최대 8천만 원까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한남더힐 바로 맞은편에 있는 나인원 한남도 이 방법으로 분양가를 높였습니다. 건설업계에선 여의도 MBC 부지 등의 대형 복합단지들이 이런 임대 후 분양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지를 매입한 가격이 높고 고급 주택을 짓는 만큼 건설사가 최대한 분양 가격을 올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해 국토부는 임대 후 분양으로 분양 가격을 높이려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 심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JTBC 박영호입니다. 네, 소셜미디어에서 수많은 구독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인플루언서들. 그런데 뉴스에 또 등장을 많이 하죠. 구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들 때문입니다. 박지훈 변호사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있었던 일은 그 벤츠라는 유튜버, 먹는 방송으로 먹방 유튜버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허위 과장 광고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를 받았어요. 어떤 일이었나요? 맞습니다. 320만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유튜버인데 이 사람이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 보조식품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그런 어떤 댓글이라든지 후기를 본인의 SNS 계정, 특히 그 기업, 회사의 SNS 계정에 그 후기를 이렇게 조합해서 올리는 겁니다. 이거 먹으니까 몇 킬로가 빠진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검증되지도 않는 거고 과장 내지 거짓 광고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주일 만에 5kg 빠졌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 부분이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이 돼가지고 허위 과장 광고 표시가 돼서 처벌을 받았어요. 벌금 500만 원을 받은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재판부가 본 거는 핵심이 소비자들을 혼동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되는 것처럼 네. 그 부분을 문제 삼은 거죠? 맞습니다. 이건 사실은 음식입니다. 그냥 건강 보조식품 내지 그냥 식품인데 그것을 의약품인 것처럼 오인시킨 게 이게 거짓 광고라는 겁니다. 의약품은 뭐냐면 뭔가 질병을 치료한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과학적으로 검증이 돼서 이것을 복용을 했을 때 다이어트 식품은 사실은 이건 의학적으로 검증된 건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검증된 것처럼 광고를 했기 때문에 이게 거짓 허위 광고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벤츠 측에서는 해명을 한 게 실제 제품 사용자들이 쓴 후기를 토대로 그 영상을 만든 거다. 근데 이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가요? 만약에 댓글 사용자들을 처벌할 수는 없을 거예요. 자신들이 쓰고 그냥 이렇게 효과를 봤다라고 이렇게 그냥 올렸다면 이게 뭐 문제가 될 여지는 적은데 본인이 그걸 조합을 해가지고 광고로서 활용한 겁니다. 광고는 뭐냐면 매체를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제품의 정보를 알리는 건데 그 알리는 과정에서 과장 내지 거짓, 허위 같은 게 포함됐고 특히 우리 뭐 표시 광고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게 의약품인 것처럼 이렇게 표시하는 걸 가장 안 좋아하거든요. 오인시키는 거. 당연히 의약품이 아닌데도 의약품인 것처럼 그 5kg가 착 빠지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것도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의약품이 아니고 식품인데 이게 다이어트나 이런 거에 효과가 있다고 말한 거는 허위이고 과장인 거고 그럼 광고를 했다, 이 사실, 내가 이걸 광고를 했다.
그 기준은 뭐가 되는 건가요? 마찬가지입니다. 광고도 이게 검증이 되는 부분이 돼야 됩니다. 뭐 댓글을 올리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광고할 때 5kg 같은 경우는 이건 광고 자체가 불가능한 광고입니다. 허위 광고가 되고 가짜 광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고를 할 때도 이 본인이 이 질병 치료가 된다든지 이런 댓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올리면 안 되는 거죠. 그는 본인이 그냥 댓글에서 SNS에서 표현하는 건 괜찮지만 광고의 수단으로서 그것을 뭐 취합을 해가지고 남기는 거는 이거 자체가 법 위반의 소지가 상당히 높고요. 왜냐하면 이 소비자들이 우려할 수 있는 겁니다. 식품인데 당연히 의약품으로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혼동시킨다면 처벌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표시 광고법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표시 광고법을 피하려고 여러 편법들도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하는데 이것도 역시 소비자들이 좀 혼동을 할 수 있도록 다른 표현이지만 결국은 맞습니다. 그인 것 같은 그런 표현을 쓴다든가 해서요. 네. 어쩌면 이 벤츠 사건이 아마 지금 SNS 아주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인플루언서라고 표현하는데 이 사람들 중에 처벌 뭐 거의 첫 사례 같아요. 상당히 많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좀 교묘하게 하기도 해요. 정말 후기인 것처럼 해서 올리기도 하고 다만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비밀 댓글 같은 걸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만 정보를 보내서 이게 광고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혼돈을 시키기도 하는데 결국은 처벌할 수 있는 거는 광고가 됐을 때 네. 법적으로 광고가 됐을 때 처벌할 수 있고 일반 그 개인 다이렉트 메시지나 개인 메시지는 이런 것들은 처벌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인플루언서들 또 문제가 된 몇 명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이 구독자들이 정말 친근하게 느끼는 사람이고 정말 저걸 쓰면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런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게 문제이기도 한 거잖아요. 사실 저도 이렇게 SNS 활동을 하다 보면 그 만드는 사람 제가 항상 그걸 보고 듣고 있으면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많이 믿게 되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나를 믿는 사람이 수백만 명, 수십만 명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이용해서 마케팅에 이용하는 거거든요. 또 이 사람들이 이 뭐 식품도 문제지만 제품도 문제예요. 최근에 뭐 인블리라고 거기도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허위 가장 광고를 했던 게 처벌됐던 적이 있습니다. 네. 이 코너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네. 늘 이 질문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그러면 법은 이렇게 피해를 보는 구독자들, 소비자들에게 든든한 법이 되고 있습니까? 조금 든든하진 않아요. 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전자상거래법이 있습니다. 7일 만에 청약 철회가 가능해요. 전자상거래로 이용해서 샀다면. 또 문제는 근데 개인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업자를 통해서 구매했을 때 청약 철회가 가능하고요. 아직까지 법이 든든하지 못합니다. 이 SNS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데 전자상거래 관련된 법은 예전에 있던 법들이고 그 법들이 조금 강화가 돼가지고 처벌 규정도 좀 신설이 되고 보호 규정도 신설이 돼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에 대해서 구제를 해주는 법도 마련이 돼 있어야 네.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인플루언서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는 법도 마련이 돼야 될 텐데요. 어쩌면 뭐 방송통신위원회 뭐 지금 할 수는 없지만 어떤 그런 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데 이것을 심의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적당하게 가고 있는지 이것을 조치할 수 있는 기구가 지금 없기 때문에 네. 한편으로는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와 얘기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거제 앞바다에 있는 이 지심도라는 섬은 동백꽃이 온 섬을 붉게 물들이고 있어서 동백섬이라고도 불리는 곳인데요.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가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강버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제의 흔적은 오대산 국립공원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맑은 계곡 옆 바위 틈 휘어지고 녹슨 철로가 보입니다. 벌목한 나무를 옮기기 위해 산중에 깔았던 목차 레일의 일부입니다. 사람이 인력으로 밀고 끌고 뭐 다녔기 때문에 사고도 많이 나고 인명피해도 많이 났다고 들었어요. 목재 수탈에 동원된 화전민들이 살던 마을터도 눈에 띕니다. 우리 산과 바다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는 국립공원공단 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올해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탁구 혼합 복식 콤비로 남녀 차세대 에이스 제목인 조대성 선수와 신유빈 선수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두 선수는 지난해 12월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종합선수권대회 혼합 복식 경기에서 준우승을 거머쥐기도 했습니다. 오는 9월 15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대회에서 혼합 복식 경기뿐 아니라 남자 복식과 여자 단체전 단식에도 출전해 활약할 전망입니다. 오늘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한낮 불쾌지수 매우 높은 수준 예상되고요. 오후부터 강원 영동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고 서울 등 서쪽 내륙을 중심으로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제10호 태풍 크로사가 점차 북상하면서 우리나라도 간접 영향을 받겠습니다. 모레 금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밤부터 영남 지방과 제주에서 시작해 내일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모레 오전 중 갤 것으로 보입니다. 비의 양은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많은 곳은 250mm 이상 쏟아지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최대 40에서 60mm 예상됩니다. 동해상의 태풍 예비특보가 동해안을 따라 강풍 예비특보가 현재 발효 중입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5도, 전주도 35도, 광주와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도 평양과 중강이 33도 등으로 더위가 강하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내일부터는 폭염특보가 잠시 해제 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됩니다.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들이 사흘째 홍콩 국제공항을 점거한 채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시위대는 어젯밤 늦게 공항에서 충돌했고 지금도 수백 편의 항공편이 결항되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홍콩이 안전하지 않다며 당분간 홍콩에 오지 말라는 글을 한국어와 영어 등으로 작성해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등 대대적인 시위 홍보와 모금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홍콩 시위에 중국 정부의 무력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윗에 관련 글을 올렸습니다. 중국 정부가 홍콩 접경 지역으로 병력을 이동시키고 있다는 미 정보기관의 보고가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 아시아 배치 계획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해당 국가 정부 결정에 맡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안드레아 톰슨 차관은 미사일 배치 문제가 해당 국가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라며 동맹국과 협의를 거쳐 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검찰은 1심 때보다 1년 더 늘린 징역 8년을 앞서 구형했습니다. 이들과 공모관계에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오늘 선고라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